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용관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다면 긴 시간,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학번으로 따지면 89학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하고 박사학위를 하는데 석사 3년, 박사 5년을 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 대학원생분들인가요? 네네. 그래서 남들 2년, 뭐 4년 만에 한다는 거를 저는 3년, 5년에서 총 8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거기서 이제 포닥이라고 하는 거를 한 2년 정도 하면서 주로 기초 연구라고 하는 막 동물 쥐를 엄청 잡았어요. 쥐를 수천 마리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1000마리 이상은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쥐를 운동도 시키고 굶기기도 하고 100% 지방도 먹이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쥐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하고 연세대학교에 2005년도에 왔는데 벌써 온 지가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18년이 제가 돼가지고 세월이 되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는 크게 1부와 2부가 있는데요. 1부가 원래 1부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경원 교수께서 2부도 해줘라. 이게 어떻게 우리 디지털 헬스랑 관련이 되어질지, 인공지능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 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급하게 뒤에 몇 개 슬라이드를 더 넣었는데요. 네, 가능하면 1시간 이내에 좀 맞춰달라 그래서 그걸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한 몇 시간 주무셨나요? 네, 다들 수면 부족으로 요새 많이들 고생하고 2시간으로 아까 V자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11시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아침 문안하고 아침을 먹기 전에 초조반을 먹어요. 그리고 아침 공부하고 아침 먹고 오전 업무하고 점심 먹고 또 낮 공부하고 저녁 먹고 저녁 전에 참을 먹고 엄청 먹어요. 하루 6끼 정도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쭉 봤는데 운동은 하나도 없어요. 네, 하루 3끼 플러스 간식을 드시고 하루 업무 시간이 10시간, 운동 시간 제로. 이렇게 사신 분들, 이게 조선의 왕인데 얼마나 사셨나 봤더니 이게 다들 과로하고 수면 부족이 일상이에요. 세종실록에 보니까 매일 임금은 매일 사경, 새벽 1시에서 3시에 일어나 날이 하얗게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돌봤다. 그리고 숙종실록에 보니까 식사를 거르는 바람에 너무 지나치게 노체, 뭐 현기증, 뭐 발작 뭐 이런 거 보니까 이 조선시대 왕들은 정말 극한 직업, 우리 대학원생보다 힘든 그런 극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조 같은 경우 보니까 뭐 백성과 조정이 염려되어 밤마다 침상을 맴돌고 뭐 쭉 이렇게 막 나오는데 하여튼 되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얼마나 살았나 조선시대 왕들은. 이게 재밌는 연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내시들의 그 수명을 연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세를 하면 오래 살아요. 이게 거의 요새 계속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남성성을 희생할 거냐, 수명을 희생할 거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남성성을 희생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평균 시대 이게 수명을 보니까 내시 평균 수명이 70세인데 내시랑 같은 레벨의 뭐 사대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수명을 봤더니 50에서 56세, 왕은 47세. 그러니까 왕이 제일 빨리 죽는데 저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셨던 것 같아요. 수면 부족, 낮은 수면의 질, 지나치게 잦은 식사, 과식, 운동 부족, 여가 활동 부족, 과도한 업무 뭐 이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바꿔주면 저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팁도 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건강하시죠 다들? 그러죠? 네.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하다고 얘기할 때 보통 건강한 게 어떤 질환이 없는 상태니까 난 건강해 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이거를 complete well-be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요새 뭐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잔다. 네. 밤에는 꼭 맥주 2캔을 해야 잔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끓여보려고 했더니 손이 떨린다. 네, 이것도 건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네, 스스로 생각하기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1위는 부동의 암이에요. 암이 통계청 자료가 나온 이후로 계속 1등이 암인데 요걸 연령대로 끊어보시면 저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10대에서 30대 1위 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공화국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심각하고 2위와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40대에서 60대는 1위가 암이고요. 그 다음이 자살. 70대에서 80대 갔더니 이제 자살은 여기서 안 보이는데 그게 자살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이 워낙 노인들이 다른 질환으로 많이 돌아가셔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신건강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이런 대부분의 질환들이 우리가 생활습관 질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생활습관 질환만 고쳐도 예를 들면 생활습관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든가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체 활동만 늘려서 우리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예방할 수 있는 게 67%의 사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 시간 꼭 지키세요. 식사 시간, 여가 시간, 운동 시간 잘 지켜서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 비만 관리, 자기 개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면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수면 장애가 있으면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제가 지금 좀 전에 우리 이계원 교수랑 얘기하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졸리는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졸릴까. 저도 졸렸는데 강사가. 그래서 근데 제가 요새 좀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런 수면 장애가 만성 피로가 오고요. 만성 피로가 우울로 연결이 돼요. 집중력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 다시 또 수면 장애로 또 가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또 하니까 늦게 자고 또 술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망가지는 요거를 중간에 끊어줘야 돼요. 자, 어제 몇 시간 주무셨나요? 요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수면 관리를 위해서 핵심 질문들이 있는데 몇 시에 잠자는 거가 있고요. 몇 시에 잠을 드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go to bed 하고 falling asleep 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고요. 자꾸 중간에 깨도 이게 안 좋은 수면의 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오줌 마려서 중간에 많이 깨세요. 근데 수면의 질을 안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이 이게 이 공식이 보면은 이거거든요. 아이고 안 나오네. CHO예요. 네. 여러분 물이 뭐예요? H2O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탄수화물이 C6H12O6예요. 네. 그러니까 탄소가 붙어있는 물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잘 때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고 저녁 이후에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면 오줌 마려서 깰 수밖에 없고요. 탄수화물이 올라가면 그게 인슐린을 올려서 우리 각성을 유발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탄수화물 먹으면 사실은 이게 수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깨시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자도 중간에 많이 깨거나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좋지 않은데 똑같은 6시간을 잤는데 예를 들면 12시부터 6시까지 잔 거랑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잔 거랑 뭐가 더 피곤하죠? 늦게 자면 더 피곤해요. 네. 그게 똑같은 시간을 자도 우리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더 피곤한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심박수가 올라가 있어요. 요새 한 200만 명 데이터 분석한 걸 봤더니 똑같은 시간을 잤는데 늦게 잤더니 다음날 심박수가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감안해서 어떻게 그럼 수면을 해야 될까 뭐 나중에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 똑같은 이게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올라가고요. 5시간 미만이 1.5배 뭐 이렇게 쭉 해서 적게 잘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올라가는데 요새 치매 위험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암 발병을 올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시프트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암 발병이 높으세요. 네, 그래서 3교대 하시거나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암의 위험이 좀 더 많이 노출이 되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대학원생도 우리 극한 직업이라 수면에 뭐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늦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잘수록 수면 중 심박수가 높고 그 말은 깊이 잠을 못 잔다는 얘기예요. 심박수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10-hour time restricted eating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아까 우리 이경 교수 얘기했는데 2차 가고 뭐 한다 했을 때 마지막 2차를 10시로 봤을 때
10시 이후로만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침인데 아침을 굶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12시에. 네.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14시간을 타임 리스트릭티드 피딩이 되는 거예요. 14시간을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좋은,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를 들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는 수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노선을 좀 정해놓고 몇 시 이후에는 그거는 내가 지킨다. 네, 요게 너무 뭐 그런 경우 있어. 아까 극단적으로 난 저녁을 안 먹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저녁 안 드시고 사세요, 그죠? 저녁 먹어야지. 잘 먹고 간식도 드시고 하는데 지켜야 될 거 내가 몇 시 이후에 안 먹는다. 뭐 이런 것만 스스로 해줘도 여러분 이 수면의 퀄리티하고 비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당뇨, 혈압 다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거 시간 타임 리스트릭티드 피딩이 좋고 특히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건 이제 정제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안 좋은 거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설탕, 뭐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뭐 어떻게 이거 안 먹고 살아요? 네. 저 어저께도 제가 자기 전에 뻥이요 한 봉지를 다 먹고 잤는데 저도 근데 이게 뭐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스트릭트하게 딱 해서 난 절대 안 먹을 거 앞으로 내가 절대 대학원 생활하는 동안 안 먹을 거 이거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맨날 얘기하고 다 어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깨지면 그다음부터 왕창 깨져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관대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거든요. 제가 어저께 뻥이요 먹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제가 아침 7시부터 계속 회의가 있고 강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은 든든하게 먹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제 12시에 먹고 잤어. 내가 아까 14시간 패스팅을 해야 되니까 나 오늘 점심은 2시야. 아침은 내 첫 끼는 2시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편해요. 내가 어저께 못했으니까. 내가 어저께 아이스크림을 저녁에 뭐 팥빙수를 먹었네. 내가 오늘 우리 멍멍 이름이 구름인데 구름이 산책시킬 때 내가 오늘 좀 멀리 한 바퀴 돌아야지. 해서 자기가 조금 안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좋은 생활로 보상을 하면서 자기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오래 가지 나는 이거 뭐 절대 안 먹어. 뭐 절대 안 하고 이러면 반드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수면 얘기를 하는데 또 뭐가 있냐. 운동이 너무너무 좋아요. 운동 자체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요. 수면을 지속하게 하고요. 수면제 의존도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실제 제가 우리 암 환자들 운동 많이 시키는데 암 환자들 운동 시킨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이 수면 때문에 문제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가 좋아지셨어요? 잠을 잘 자요. 누우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운동이 수면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하루에 신체 활동을 늘린다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수면에 들기 전에 좀 먹지 않는 거. 요건 좀 배불러야 잠이 온다.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분들 그리고 너무 늦게 수면에 들지 않도록 한다. 적정 시간 이거 불가능하죠. 10시에서 11시 어떻게 자요? 한 12시 전에만 좀 자려고 노력하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12시에 자도 뭐 다음날 6시 일어나면 6시간은 자는 거니까 깊이 6시간 자면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리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비만 여기 보니까 거의 비만하신 분들이 없는데 네. 이 비만이 사실 요새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겉으로 보기엔 비만하지 않아도 배만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네. 이것도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 관리하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 그거 중에서 이거 뇌와 관련된 거는 볼게요. 자, 이 비만에 왜 안 좋은가에서 사실은 요 연구를 제가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름이 특이해. 다니엘이고 제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아멘이야, 아멘. 네. 근데 기독교 신자는 아니더라고요. 천주교 신자인데 이분 유태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이분의 제시했던 건 제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건강한 사람의 뇌거든요. 네, 이게 수면 비만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의 뇌예요. 수면 무호흡증 아세요? 옛날에 아버님이 그러세요. 코를 고시는데 막 이렇게 고라 하고 보다가 하고 숨을 안 쉬셔요. 그럼 옆에서 이걸 깨워야 되나? 어떡하지? 돌아가시면 안 돼? 이러다가 한참 있다가 하고 또 쉬는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뇌에 정말 안 좋아요. 물론 당뇨 위험도 올린다 그러는데 뇌에 안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뇌에 구멍이 막 송송 나 있어요. 그리고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물론 더 그게 안 좋죠. 근데 이게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런 뇌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닥터 아이맨이 얘기했던 게 이 다이노소어 신드롬이에요. 비만하면 뇌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2003년도에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제가 쥐를 비만하게 만드는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저는 쥐를 막 뇌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비만하게 만들고 비만한 쥐가 왜 당뇨병이 생기는지를 연구하고 걔를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빼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제가 한 2년 동안 하던 건데 고도 비만한 애들은 저희는 뇌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쥐를 잡아서 이렇게 뇌를 딱 빼요. 이렇게 핀셋을 빼가지고 항상 무게를 재는데 아주 비만한 애들일수록 무게가 가볍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비만하면 지방에서 염증 지표가 나와요. 염증 지표가 나오면 프로테인 신테시스, 단백질 합성을 억제시켜요. 그러면서 뇌를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비만하면 뇌가 작아진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설로 나오고 검증도 하시고 요즘 많은 다른 연구들이 검증하는데 술도 그래요, 여러분. 네, 술 많이 마시면 NF-kappa비가 올라가는데 염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에 필름 끊기잖아요. 뇌세포가 죽은 거예요. 다량 학살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뇌 이런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도 조기 치매가 그런 술로 인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의 음주 여러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지만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거는 정말 여러분의 뇌를 스스로 학대하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하고 계신가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진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네 가지야. 굶는 거. 네, 하나는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저지방. 그래서 아예 나는 탄수화물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지방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고, 횟수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결국 비슷해요. 근데 좀 더 몇 가지 과학적 근거를 볼게요. 네, 로우 팻하고 로우 카브 다이어트. 그래서 저탄수화물이 좋냐, 저지방이 좋냐. 결론은 났어요. 저탄수화물이 좋아요. 네, 저탄수화물이 체중 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지방 저하에 효과적이다. 네,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났고요. 실제 체중 빼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그 이유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의 대사량이 올라가요. 대사량이 올라가서 살 빼는 데 도움이 돼요. 저희도 이거를 사실은 제가 실험을 많이 했는데 좀 이따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탄수화물 아예 안 먹으면 어떠냐? 해보셨어요? 탄수화물 안 먹는 다이어트? 저 해봤거든요. 제가 적정 체중을 스스로 한 87로 삼았었는데 제가 한때 92kg가 되면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아예 그냥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저희 연구실 그 실험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했는데 제가 대학원 강의하다가 그날 폭발을 했어요. 네,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짜증이 많이 나요. 네, 짜증이 많이 나는데 대학원 학생들이 그날따라 숙제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야 열심히 해라 너들 피곤하구나 했을 텐데 그날은 이 자식들이 니들이 그러고도 대학원생이야? 하고 문을 꽝 닫고 제가 연구실에 와서 샐러드를 먹으면서 나 지금 뭐 한 건가 하고 제정신 들어서 다시는 내가 키토제닉 다이어트 안 하겠다. 또는 할 때는 미리 우리 학생들한테 경고를 주고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탄수화물 안 먹어주는 거 잠깐은 가능하고 테라피틱으로 그러니까 이 치료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니에요. 이거 장기적으로 하면은 키드니가 망가지고요. 여러 가지 간도 망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이 하버드에 있을 때 이 친구는 다이어트 연구를 했고 저는 운동 연구를 했는데 우리 시합을 한 거예요. 운동이 좋냐 다이어트가 좋냐. 근데 단기 효과는 확실히 다이어트를 쫓아갈 수가 없는데 100% 지방만 먹었더니요. 체중이 얘네들이 이렇게 살을 찌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딱 한 그룹은 100%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서 탄수화물 하나도 안 주고 한 그룹은 아예 그냥 저지방 다이어트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했더니 체중이 거의 한 열흘 만에 20% 정도가 빠져요. 지방만 쏙 빠져요. 그런데 보니까 인슐린이 이 저지방을 아까 이 저탄수화물 키토제닉 다이어트 했을 때는 인슐린이 1인데 고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를 먹었더니 47.5예요. 인슐린이 50분의 1이에요. 자, 인슐린이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지방 분해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빼고 싶은데 인슐린이 높다. 절대 안 빠집니다. 네. 이해되세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살을 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지방 분해를 억제해버리니까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을 빼고 싶다면 인슐린을 낮춰야 되는데 인슐린 낮추는 방법 운동,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거.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안 한다며. 뭐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무슨 말인가? 자,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CHO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채소가요. 네, 광합성 하잖아요. 그러면은 채소가 뭐만 있으면 자라냐 하면 탄수하고 물만 있으면 자라요. 탄수하고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탄소가 어디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있으면 채소가 잘 자라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얘네들이 배출하잖아요. 산소를 싸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좋은데 실제로 이 탄수화물 얘기했을 때는 슈가, 이걸 이제 단당류 또는 이당류, 당질, 스타치가 이게 좀 올리고당이라는 거 다당류, 그리고 식이섬유. 얘네들인데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얘네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얘네들 먹을수록 좋습니다. 먹을수록 좋아. 얘네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김치도 안 먹고, 그러니까 막 짜증 더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거 다 이런 거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자, 근데 왜 저게 중요하냐?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래 제가 어느 정도 강의를 해야 될지. 마이크로바이옴. 네, 거의 안 드셨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 우리 몸의 세포의 수는 30조개인데요. 이런 박테리아, 미생물의 수는 38조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박테리아가 많아요. 근데 걔는 무게가 200g밖에 안 되는데 실제 얘네 박테리아들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수 곱하기 10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자 전체의 99%는 박테리아 유전자고 우리는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박테리아인지 박테리아가 뭐 이게 지금 헷갈릴 정도로 우리 몸 박테리아가 많고 이게 옛날엔 중요한지 몰랐는데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세로토닌 들어보셨어요? 세로토닌이 높은 게 좋나요? 낮은 게 좋나요? 네. 잘 모르겠죠? 네. 근데 높은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은 오시죠? 네. 세로토닌 낮으면 그게 이제 우울증에 생겨서 세로토닌을 올려라 막 이렇게 되는데 세로토닌이 아주 특이한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뭐 상 받고 일어나서 막 누가 박수 쳐주고 앞에 나가서 상 딱 받잖아요. 그때 세로토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좋은 일을 해서 성취했을 때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간다 그래요. 네, 그런데 세로토닌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초콜릿 먹으면 올라가요. 네, 또 올라가는 거 또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이거 하시면 올라가요. 쇼핑하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저희 가끔 제 아내가 집에 가면 박스가 와 있고 다음날 또 가면 또 박스가 또 나와 있고, 네, 계속 우리 와이프가 뭘 샀다 반납했다 하면서 세로토닌을 올리는 거를 훈련을 하는 건지. 그런데 그게 우리가 뭔가 지를 때 올라가요. 남자가 차 오픈카 딱 사가 지르고 운전할 때 세로토닌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뇌, 그렇죠? 뇌에서 나오는데 90에서 95%는 장에서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대강 먹고 술 먹다가 안주 먹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럴수록 더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세로토닌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잘 못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indigenous bacteria from gut microbiota regulate host serotonin biosynthesis. 그러니까 실제로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할수록 잘 먹어야 돼요. 야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고기도 좋은 거 드시고, 한우 드시고, 술은 좀 줄이시고. 왜냐면 술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관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핫하냐면 정말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처 셀 사이언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에서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제2의 뇌라 그래요. 여러분 사춘이 땅을 사면 머리가 아픈가요? 배가 아픈가요? 배가 아파요. 그죠? 긴장하면은 설사해요. 긴장은 머리가 있는데 설사한단 말이에요. 왜? 뇌하고 장하고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손에 바늘로 콱 찌르면 아프다는 걸 느끼듯이 머리가 아프면 배가 아파요. 이게 왜냐하면 신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뇌하고 관련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면역기관, 여기서 만드는 면역 세포들 여기서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장이 망가지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깨지면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게 보니까 심혈관 질환, 장 질환, 인지 기능, 알츠하이머도 그렇고요. 뇌졸중은 당연하고 자폐, 자폐라든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뇌와 관련되어진 것들이 요새 다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ADHD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지면 그게 당뇨병을 유발하고 치매를 유발하고 상당히 안 좋은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을 유발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infectious disease 해서 이런 그런 거라든가 cardiovascular disease, 고혈압이라든가 이 고지혈증이라든가 메타볼릭 디지즈, 당뇨라든가 이형 당뇨 비만, 요거 자체가 비만을 유발하기도 해요. 또는 요게 이제 오토 이뮨 디지즈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염증성 장질환. 우리 대학원생 염증성 장질환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좀 더 팁을 드릴게요. 일형 당뇨병, 이거 실리악 디지즈 배 아픈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 파킨슨, 알츠하이머, 어티즘, 스키조프레니아, 이게 조현병, 이게 다 장내 세균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장들을 잘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다이버시티, 이게 다양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중에 수면하고도 관련성이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제가 여기는 없지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폐증이 있으면 눈 못 마주치잖아요. 네. 자폐가 있는 애한테 그들이 보통 이게 장애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자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어렸을 때 항생제 잘못 써가지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망가지면서 이 자폐가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마이크로바이옴 변을 이식을 해줘요. 건강한 사람의 똥을 잘 정제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걸러내서 걔네들한테 넣어줬더니 자폐 증상이 70에서 80%가 2년 내에 없어졌어요. 이거 완전 획기적인 연구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요새 이런 배변 이식이 엄청나게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면 유전자가 100%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만하고 어떤 사람은 비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변을 받아가지고 쥐들한테 넣어줬어요. 묵인쥐한테. 장내 이 마이크로바이옴 없는 애들한테 넣어줬더니 비만한 일란성 쌍둥이에서 똥을 이식받은 애는 살이 찌고요. 날씬한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비만 관리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우울이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분 염증성 장질환, 하루에 화장실 3번, 4번 계속 설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가 좋아지면 다른 게 다 좋아지는데 공부도 잘 돼요.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연구 효율성이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제가 어떻게 올리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은 지방분해 억제하고 지방생성을 촉진하고요. 그래서 살찌는 다이어트 간단해요. 여러분 살 빼고 싶잖아요. 이것만 드시면 돼요. 삼겹살만 드시면 살 빠져요. 아까 키토제닉 다이어트 제가 말씀드렸죠. 짜증은 나지만. 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밥을 볶아 먹어요. 그죠? 감자탕에 또 끝에 밥 볶아가지고 이거 또 밑에 긁어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요새 제가 좋아하는 세광양대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마지막에 그 밥을 누른 거를 이렇게 그걸 먹어야, 예.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술 한잔 하잖아요. 예. 그리고 팥빙수까지 하면 이거 한 3,500kcal 다이어트거든요, 한 끼에. 살이 안 찔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이유가 얘와 함께 인슐린이 같이 올라가면 인슐린 자체가 글루코즈를, 이 혈당을 싹 흡수해가지고 지방으로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지방은 분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술도 이거 카보하이드레이트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인들의 하루의 일과예요. 아침 드시면 인슐린 올라갑니다. 점심 또 떨어질만 하면 또 점심 먹죠. 예, 떨어질만 하면 저녁 먹죠. 떨어질만 하면 또 치맥 먹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니까. 그래서 요걸 똑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을 적게 아예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초록색이 많아지는 거죠. 네. 만약에 점심까지 안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생활이 어렵죠. 짜증나고 대학원생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점심, 이걸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점심을 샐러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샐러드, 저도 학교에서 파는 샐러드 먹어봤더니 먹고 났는데도 배고파. 네. 그래서 그런 식 샐러드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양배추 정말 싸거든요. 양배추 하나 이렇게 큰 거 해도 3,000원이에요.
양배추에다가 뭐 파프리카랑 몇 개 해가지고 막 그냥 씻어가 쓸어놨다가 거기다 올리브 오일 넣고 뭐 발사믹 오일 좀 넣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넣어가지고 계란도 하나 삶아가지고 넣고 먹으면 정말 배불러서 못 먹어요. 든든해. 자, 그렇게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좋아하냐? 자, 아까 얘기한 겉 박테리아는요. 걔네들은 탄수화물만 먹고 살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이 음료수를 제가 마시는 탄수화물 주스를 마시잖아요. 얘네들은 100% 소장에서 흡수돼요. 소장에 닿자마자 흡수돼 버리고 끝나요. 대장까지 가질 않아요. 근데 이 박테리아들은 대장에 살아요. 그러니까 대장에서 이게 뭔가 떨어질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뭘 먹냐면요. 이 뮤커스 라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장벽을 뜯어 먹어요. 장벽에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장벽을 뜯어 먹어요. 그럼 장이 헐어요. 장이 헐으면 장이 되게 민감해져요. 그러면 김치만 먹어도 설사. 네. 우유만 먹어도 설사. 네. 그러니까 계속 설사. 뭐 하고 안 좋고 염증성 장질환 생기고 그러면 이 염증이 장을 빠져나오면 온몸에 염증이 올라가요. 그러면 항상 피곤해요. 뇌 기능이 떨어져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 한 50%의 대학원생들의 상태예요. 그리고 70%의 교수들의 상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잘 먹여야지. 네. 그리고 샐러드를 먹으면 이 샐러드는 소장이 흡수를 못해요. 분해만 시켜놔요. 그리고 쫙 가서 대장에 가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왔다 하고 막 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잘 먹고 분해시켜서 스몰 체인 패티 애시드라고 하는데 그거를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면 얘네들이 면역 기능 높이고 뇌 기능 높이고 완전히 우리 몸에 좋은 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먹이셔야 되고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주 좋아하고요. 얘네들이 건강해지고요. 운동하면 또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타임 리스트릭트 피딩을 해주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지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좀 확인하면서 할게요. 37분인데 운동하면 살 빠지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운동해도 살 안 빠집니다. 네, 먹으니까. 네. 특히 요거 남녀 차별이 있어요. 네, 남자는 운동한 다음에 이러면 등산을 안산을 같이 갔다 칠게요. 안산 갔다 왔어요. 제 몸무게가 85kg예요. 제 아내 몸무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40kg라고 할게요. 제 반 정도 나간다고. 자, 아내랑 저랑 같이 등산을 갔다 왔어요. 자, 저는 아내라면 40kg인 사람이 45kg의 중량을 어깨에다가 완전 군장을 하고 등산 갔다 온 것만큼 저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갔다 와서 밥은 똑같이 먹어. 팥빙수는 더 먹어. 네. 그리고 또 치즈케이크 또 먹어. 네. 운동했다고. 자, 이게 여기에서 일단 남녀의 차이가 나는 게 원래 똑같은 운동을 남자는 조금 더 근육이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음식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단 걸로. 네, 그래서 이 운동해도 잘 안 빠집니다. 저기 보실게요. 60분 걸었더니 도넛 1개만큼 에너지 소비해요. 네, 근데 60분 걷고 도넛 하다 이것만 안 먹죠. 하나 먹었는데 금방 2개 돼요. 네, 특히 이거 맛있는 도넛 같은 게 금방 없어집니다. 여기다 또 주스까지 한 잔 마시거나 프라파치노 한 잔 마시면 등산 갔다 온 거 3번 더 갔다 와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이 같이 바뀌어야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근육량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키워줘야 얘네들이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근육 1kg가 하루에 그냥 50kcal 소비해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셔서 여러분들이 근육량이 한 3kg가 늘어나시잖아요. 3kg 근육량 늘어나시면 한 달에 0.5kg가 저절로 빠지는 거예요. 1년이면 5kg, 6kg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면 얘네가 스스로 잡아먹어요, 지방을. 저는 어떻게, 많은 경우가 제가 이제 저 스쿼트 같은 거 운동할 때, 제 체중이 막 좀 늘린다고 할 때 저는 일부러 스쿼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근력을 늘리면서 근육량 한 1, 2kg 정도, 3kg 정도 늘려놓으면 얘네가 저절로 뱃살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면 수면, 뭐 식사, 여가 시간, 운동 시간 뭐 이렇게 관리해서 여러분들 먹는 거 잘 관리해서 이거 하시고요. 네. 그런데 좀 더 시간 때문에 이걸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네. 요새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계신 건 아시죠? 네. 수명이 늘어나는데 이게 70세 이상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죠. 근데 문제가요. 70세 이상의 노인의 20%, 80세 이상 노인의 31%, 90세 이상의 노인의 51%가 노쇠를 경험한대요. 노쇠라는 거는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근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노쇠 인구가 너무너무 늘어나니까 이게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는 그 시간 동안에 스스로 노쇠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사시는 상태가 되니까 너무 안 좋죠. 그래서 노쇠를 예방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저거 한번 보세요. 다른 일 하신 분 잠깐 멈추시고. 뭐냐,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헬스, 이건 수명이고 이건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수명은 늘어나지 않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만 늘어나기 때문에 저 갭이 길어지는 거예요. 골골하게 아프면서 30년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사회도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갭을 줄여야 되는데 요새 120세를 사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끔찍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일단 이 노쇠가 어떻게 되냐면 질환이 한번 걸릴 때마다 빨리 가속이 돼버려요. 당뇨병 걸리니까 더 가속. 그러다 콩팥 투석을 받기 시작하면 급격히 가속. 암을 한번 치료받으니까 노화가 확 진행되고요. 고혈압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환이 생길 때마다 이 노화가 빨라지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요새 의료 때문에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 같은 경우에 이게 sarcope니a인데요. 여기 보시면 근감소증인데 이분하고 허벅지 둘레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젊은 여자가 이건 노인 80대 노인이에요. 허벅지 둘레는 똑같은데 근육이 있고 근육이 없고의 차이죠. 이게 엄청나게 많은 대사적으로 우리 건강에 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거를 운동을 통해서 예방해야겠죠. 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요거 얘기할게요. 네. 자, 근육과 함께 또 지켜야 되는 자세. 여러분 지금 대학원생들 지금 노트북 때문에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여러분들 잠깐 노트북 보지 마시고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운동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물리학, 저는 물리학 물자도 모르는데 그냥 제가 컨닝한 거예요. 자, 요게 1kg라고 할게요. 네, 어깨가 축이에요. 얘가 1kg인데 얘가 축에서 2배 멀어지잖아요. 2kg 되는 거예요. 3배 멀어지면 3kg 되는 거예요. 물론 물리학 그냥 여러분들이 물리학 하셨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이게 멀어질수록 무거워져요.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는 몸에 붙여서 들죠. 네. 멀어질수록 무거워요. 그래서 이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내 근육에 부하가 많이 가요. 이해되시죠? 이거 상식적으로. 자, 이거는 알면서 자, 축에서 멀어질수록 무겁습니다. 네. 머리가 멀어질수록 무거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잘한 게 수업 시간에 안 들키고 자는 거였거든요. 딱 이러고 자죠. 이러고 딱 자다가 갑자기 탁 떨어지면 머리를 한번 샥 돌리죠. 안 잔 척. 딱 그리고 계속 또 이러고. 자, 그게 머리가 왜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계속 원래 아까부터 떨어질 건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뒤에 있는 승모근하고 얘네들이 내 머리를 딱 잡고 앞으로 안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노트북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하루 20시간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승모근이 뭉쳐 안 뭉쳐?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모근으로 가는 신경은 뇌에서 cranial nerve 11번인가 12번이 가서 승모에 직접 근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승모근이 심하게 뭉치면 두통이 와요. 편두통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승모근이 뭉친 거에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세 바꿔야지, 그죠? 네, 그래서 머리를 집어넣으시고, 자, 노트북을 지금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근데 두꺼운 책 하나 갖고 다니면 노트북 올려서 눈하고 높이를 맞추고 작업을 해야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이게 이 승모근이 안 뭉칩니다. 이게 다 거북목 오는 거예요. 핸드폰 다 이러고 보죠? 뭐 올 수밖에 없어요, 거북목이. 자, 그런데 이렇게 거북목이 올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근육을 보면 저기 근육이 마이크가 네, 여기 보이죠? 자, 얘네들이 소흉근이에요. 소흉근. 가슴 밑에 대흉근 밑에 있는 소흉근. 자, 얘네들이 코라코 브레이킬리어스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얘는 바이셉이에요. 이두박근이에요. 이두박근에 롱 헤드라 그래서 긴 헤드는 가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어요. 갑자기 뭔 소리냐? 이거 몰라도 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면 돼. 얘가 뭐예요?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여러분 날개뼈. 닭날개 먹으면 되게 날개뼈거든요. 자, 쟤가 붙어 있으니까 이 가슴 근육이 짧아지고 팔 근육이 짧아지면 뒤에 있는
뒤에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보니까요. 지금 70%가 다 그러세요. 이러고 계세요. 지금 이제 강의하는 중에도 이러고 계세요. 몇 분들은. 네. 자, 이런 상태가 계속 있으니까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50견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견갑골을 당겨주면 요게 서브에이크로미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어깨랑 이 견갑골과 윗팔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손을 들면 거기가 닿아요. 그래서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게 돼요. 그래서 50견 있으신 분들 팔이 앞으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제가 몇 가지만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오늘 해결하시고 네. 자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네. 차렷한데 이렇게 힘 빼고 차렷하고 편하게 쓰세요. 와 95%가 지금 거북목이에요. 네. 제가 뭘 보는 거냐면 여러분 손등의 방향을 본 거예요. 손등의 방향이 다 나를 보고 있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등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윗팔뼈 같은 경우에 이게 앞에가 뭉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근육이 발달되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뒤에 근육은 없고 앞에는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뭉쳐 있으니까 손이 이렇게 돼서 손등이 앞을 보는 거예요. 이런 직업군들이 있어요. 직업군. 여러분들 이게 손이 이렇게 앞으로 된 직업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네, 조폭들. 왜? 맨날 벤치만 해. 맨날 이두만 해. 그리고 막 이게 칫솔 안 단다고 자랑해. 그 바보예요, 바보. 네? 이게 이렇게 된 상태로 있으니까 어깨는 안 올라가. 네.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인 거예요. 네, 요거 해결해야 되죠? 해결하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세요. 아까 손등이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시고, 네. 자, 손바닥 옆을 보게 해보세요. 가슴을 내밀면 손바닥 옆을 보게 해보세요. 손바닥 옆에 공간 확보하시고, 네. 손바닥 옆을 보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드는데 엄지를 최대한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앞에.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손바닥이 앞을 보시고, 손바닥 옆을 보려면 가슴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손바닥 옆을 보시고, 자, 이번에는 손을 쭉 올리면서 최대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죠? 연세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Y 스트레칭이라고 제가 만든 스트레칭이에요. 자, 저게 한 방에 앞으로 돼 있는 거를 해결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이거 머리 아파 그러면 얘를 쭉.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미 너무 이게 고질적으로 가슴이 뭉쳐 계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해요. 옆에 때리면 안 되니까 옆에 공간 확보하시고 여기에서 쭉 옆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옆에 보세요. 때리지 마시고. 네. 자, 10개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손등이 살짝 하늘을 보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요. 가슴이 땡기시죠? 편하시죠? 네. 이것만 해도 가슴이 지금 풀어지시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하세요. 자, 하나, 둘, 네. 이렇게 하시면 목 디스크 오니까 네. 머리를 고정시키시고 이것만 쭉 해서 스트레칭 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날개뼈 모으기. 네. 그래서 뒤에 견갑골이 앞으로 나가 있는 데 문제라 그랬죠? 그냥 견갑골만 붙이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붙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스쿼트까지 하면 제가 시간이 괜찮다는데 땀이 나기 시작하네. 자, 스쿼트 알려드릴게요. 자, 스쿼트 할 텐데 여러분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스쿼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쿼트를 딱 3개만 해볼게요. 해볼게요. 시작. 자, 하나 하면 내려가고 둘 하면 올라올게요. 하나, 둘. 의자에서 하지 마시고. 네.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상당히 잘 하시는데 제가 좀 다른 개념의 스쿼트 알려드릴 텐데요. 그냥 앉으시는 거예요. 똥 싸는 자세로. 네. 화장실 왔다 생각하시고 앞에 신문을 본다 생각하시고 의자 말고 이렇게 완전 편하게 앉으시는데 네. 완전 편하게 앉아 한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발 뒤꿈치가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대로 그냥 앉아 계신데 되게 막 지금 막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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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에다가 책을 한 권 깔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스트레칭이에요. 이게 힘드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오세요, 저한테. 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로 일어나는 거, 엉덩이로.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내려가는데 완전히 내려가서 똥 싸는 자세, 그리고 일어나고. 그런데 한 가지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지 않게 앉았는데도 조금 이렇게 유지가 되게, 요 커브가. 네. 이렇게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스쿼트하고 무릎 아파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11자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옛날 이렇게 막 배웠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골반이 이렇게 열려 있고 어떤 분은 양 틀어져 있는데 다 똑같이 11자고 하라고 하니까 무릎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같이 완전히 똥 싸는 자세로 앉아서 하시면 90대 노인도 하세요.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엉덩이 운동이 같이 되어지는 스쿼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하시고 앉으세요. 자,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할게요. 자, 운동이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특히 또 왜 중요하냐. 네, 여러분 뇌에 좋아서 그래요. 운동 자체가 도파민 분비를 하고 뭐 여기 뭐 노르아드레날린, 글루타메이트 해서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ADHD 들어보셨죠? ADHD가 뭐가 부족한 거죠?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ADHD예요. 제가 아주 심각한 ADHD,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ADHD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우리 이경훈 교수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못한 건 아니고, 네, 조금 잘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로 오려고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하반기부터. 그때부터 제 성적이 수직 상승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의, 그때는 우리 학력고사인데, 그때 볼 때쯤 해가지고, 야, 나 이렇게 공부하면 학력고사 만점 받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5시간 운동을 하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몰랐던 게 막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파민이 운동할 때요, 300에서 5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 집중력이 기가 막히게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경험할 거예요. 막 공부하고 힘들고 집중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땀 한번 딱 내고 샤워하고 와서 딱 앉으니까 집중이 확 되죠. 네, 물론 잠이 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한숨 자면 돼요. 네, 자고 또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세로토닌 올라갑니다. 세로토닌 올라가는데 똑같은 운동을 해도요. 햇빛을 보고 운동할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숲속에서 운동하면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면 안산 가시거나요. 이 뒤쪽에 안산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저쪽에 그 언더우드 생가가 있어요. 생과대 뒤쪽으로. 그 숲길 한 바퀴만 걷고 오셔도 여러분 집중력이 좋아지고 우울게 세로토닌 올라갑니다. ADHD가 있는데 자전거 타니까 집중력이 완전 올라가고요. 뭐 이런 거 넘어갈게요. 뭐 공부 미국에서 이 심폐체력 좋고 근력 좋은 애들이 수학 잘하더래요. 네. 문제 잘 풀고 네. 운동하면 이게 전두엽에 여기서 anterior cingulate cortex 여기도 발달되고요. 네. 더 좋은 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넘어갈게요. 더 좋은 거는 사실은 히포캠퍼스에 새로운 뇌세포들이 막 생겨나요. 히포캠퍼스가 단기 기억력을 관할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운동할 때 혈액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는지 아세요? 물론 뭐 혈액이 워낙 많이 돌아서 근육으로 많이 가지만 뇌 혈류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할 때 뇌 안 쓰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발을 들 때 내 균형을 잡을 때 이거 다 뇌에서 명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자체의 혈류량이 엄청 올라가서요. 뇌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원래 그래서 운동하고 안산 올라가다 오면 막 생각 못했던 거 막 생각나시고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런 좋은 생활 습관들을 많이 할수록 수명이 늘어나냐? 다다익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금주, 뭐 금연, 뭐 절주, 운동, 식습관, 뭐 비만 이런 것들이 개선될 때마다 수명이 68%까지 사망 위험이 감소하고요. 이 건강 악순환을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최근에 우리 EBS의 명의에서 우리 이지영 교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실험한 것만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딱 3주 운동했어요. 3주 운동하면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 했어요. 채소 엄청 늘리고 채소 섭취 많이 늘리고 라면 같은 거 끊고
네, 그러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좋아지는 정도가요. 혈압, 뭐 고지혈, 중성지방이 1600이 떨어지고요. 중성지방은 326 떨어지고 이게 운동식단 여러분들 보면 콜레스테롤 380에서 200, 인슐린이 6.7에서 4.2요. 내장 지방 빠지고, 네, 여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거의 막 반으로 줄는 게 3주 만에 일어나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한번 바꿔보시면 한 3주 만에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에 저의 체중이 91kg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보통 강의를 하거든요. 공부를 해야겠는데 집중할 수 없을 때 작년에 제가 영양학 수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양학 수업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같이 가르치면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다이어트를 실천했어요.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아침을 의도적으로 안 먹고 대신 저는 커피 한 잔이 저한테 맞아서 위에 부담이 없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는 커피 한 잔. 네. 그리고 아침을 안 먹고 마지막 저녁이나 점심 두 끼 중에 한 끼를 샐러드.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자, 그게 딱 3개월 만에 제 지방이 8kg 빠지고요. 근육이 2kg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지금 샐러드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황금똥을 싸기 시작했어요. 설사가 줄고 변이 길어지면서 노란색 너무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디스크립션을 드려서 바나나 똥을 쌀 때가 뇌 그 장이 완전히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지난학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밤 10시, 11시가 되는데 제 활력이 엄청나게 넘치고 집중력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제 업무 효율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이 작년 그러니까 뭐 계속 그렇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생으로서 그런 것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식단을 좀 예를 들면 좀 조절하는데 한 가지만 이거 뭐 더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네,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제가 뒷부분을 2부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여러분 제 대학원생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대 이우영 교수님하고 이 수소 관련 연구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세톤 연구를 하는데 뭘 했냐면 이 친구 저 대학원생 입학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소를 호기에 있는 수소를 쟀더니 수소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높냐? 너 뭐가 문제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루에 화장실을 15번 정도 간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쭉 봤더니 하루에 얘가 아이스하키부 출신인데 하루에 1리터를 우유를 마시는 게 어려웠던 습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애였어요. 야, 그래서 야, 우유 끊어. 우유 끊고 채소 섭취 늘리고 뭐 등등등. 예를 들면 수소 레벨 정상으로 갖고 하루 변 2번 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던 애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몸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운동 부분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이 바이오 헬스에 대한 부분 한 5분만 강의하고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바이오 헬스 트로닉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경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이오 헬스. 그래서 바이오는 여러분 바이오 헬스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퍼스널 지노믹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유전체. 요새 이런 유전체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23개 염색체인데요. 요게 여기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에 몇 번 염색체에 어디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질환이 유발되는지를 규명하기 시작한 게 이게 GWAS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채워지면서 여러분의 유전체를 딱 검사하면 이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얼마, 뭐가 얼마 이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Future Medicine을 Personalized Diagnostics,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유전체. 근데 유전만 가지고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비만 유전자가 있어도 내가 비만하지 않으면 비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비만한 유전자를 타고났지만 내가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내가 비만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노타입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피노타입이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의 질환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놈 프로젝트 뭐 등등등 이런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예측하는 것들이 뭐 회사마다 나오다가 얘네들이 딴 회사에 뭐 합병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이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23andMe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네비제네틱스하고 예측한 걸 봤더니 상당히 서로 틀리더라. 해가지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되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퍼스널 지노믹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예측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당뇨병의 위험이 5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그죠? 운동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해주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 건강을 증진해 주는 거.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디자인 다 할 수 있는데 운동해야 되는 거 몰라서 안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활 습관이 계속 그게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여기에서 이제 디바이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핏빗만 찾는데 내가 오늘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리브레라고 여기에 이제 꽂으면 제가 2주 동안 내 혈당을 언제든지 잴 수가 있어요. 내 전화기만 갖다 대면 혈당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끊게 됐어요. 이걸 제가 고기를 먹어도 제 혈당이 120밖에 안 올라가고 110밖에 안 올라갔는데 덮밥 있죠. 그 무슨 브랜드 이름을 안 할게요. 무슨 덮밥, 짜장 덮밥 같은 거. 덮밥을 햇반해가지고 덮밥을 먹었더니 1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독이다 나한테. 그래서 덮밥을 딱 끊고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 복지를 한다고 덮밥을 20만 원씩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싹 그 다음에 이제 먹은 다음에 절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디바이스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또 바꾸더라고요. 핏빗을 차기만 했는데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다. 바이오 헬스만이 아니라 바이오 헬스와 일렉트로닉스, 트로닉스가 붙어서 이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여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또는 라이프 스타일 치료 중에 하나가 김진우 교수님과 저희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예요. 이제 디지털 헬스가 엄청나게 이게 앞으로 우울증 치료제도 막 나오고 이게 FDA 승인 받고 몇 천억 투자 받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디지털 치료제의 핵심은 뭐냐?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핵심은 뭐냐? 운동이에요. 운동과 다이어트.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를 검사하고 우리 피노타입을 알면 그 알고리즘, 여기서 이제 우리 학장님이 AI랑 관련된 걸 좀 나중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유전체 분석을 우리가 기존 통계를 못해요. 너무 많아서 정보가. 그게 피노타입하고 합쳐지면 경우의 수가 막 수억 개, 수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하면 나에게 가장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전체 정보와 내 생활 습관과 라이프 로깅의 정보를 이용해서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고 그 추천해 준 것대로 내가 안 하면 왜 안 하고 있는지를 인식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계속 바꿔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AI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사실 기획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트로닉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는 계속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오히려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트로닉스. 그래서 이게 지노타입과 피노타입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즈를 예측하는 데도 AI가 쓸 수가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 요거에 근거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데도 AI가 쓸 수가 있고요. 라이프 로깅 해서 또는 여기 PRO라 그래서 요새는 Patient Reported Outcome이라 그래서 환자가 자기의 정보를 스스로 앱에다 입력하는데 그 입력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의료 정보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의사가 지난주에 얼마나 아팠어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증상들을 환자가 입력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강 정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근거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또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꿨더니 피노타입이 또 바뀌어지고 이런 루프를 AI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만 그래서 이게 노벨 클라우드 베이스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디지털 트윈 뭐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상태에서 옛날에는 일반적인 그런 메디슨이었다면 여기 텔레메디슨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이 들어가면서 유전자 정보 AI가 들어가면서 프리시전 메디슨 요게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점점 의료가 진화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AI가 할 게 여러분 전공에서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건 시간상 넘어갈게요. 자, 제가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디자인을 하나 했던 게 제가 아까 리브레 같이 저거 내 혈당만 측정하는 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듯이 우리가 환자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인슐린 낮추세요. 왜냐하면 인슐린 높으면 암이 많이 발병되고 암 재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낮추세요 얘기했는데 인슐린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인슐린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타액에서 측정한다거나 하시는 디바이스가 개발되어지고 요걸 통해서 이게 핸드폰으로 측정이 되면 요 정보가 바로 의사한테도 가고 저희한테도 오고 하면서 이런 식의 것들이
선순환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마지막 두 장의 슬라이드인데 이거 디지즈 프리벤션인데 프리딕션인데 당뇨병 예측 모형들이 기존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 넣고 뭐 그다음에 가족력 넣고 혈압 넣고 막 이렇게 되면 당신이 당뇨병이 있을 확률이 몇 %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깨버리고 여기에다가 기존의 거랑 똑같은 모델에다가 저희는 반대로 안정시 심박수, 여러분 맥박, 허리둘레, 나이 요 세 가지만 넣어서 예측했더니 예측력이 똑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AI를 가지고 해봤어요. 머신러닝을 돌려봐 여기 XG 부스트를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 요게 이거거든요. 0.759가 0.802로 기능이 향상이 되어지는데 요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른 거. 이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자료 60만 명 가지고 저희가 사망을 예측하는 걸 했었는데요. 이거 등등등 해가지고 예측 모형을 했는데 전통적인 통계 방법을 했을 때 AUC 커브가 0.8, 0.8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했더니 0.869로 향상이 되어져서 이제는 기존의 저런 예측 모형들이 전통적인 것들이 AI 머신러닝으로 다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준비해 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질환들을 예측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뭐 할 건데 이게 에피디미올로지에서는 되게 싫어할 내용이기도 해요. 전통적 통계를 그동안에 하시던 분들이 와 이게 너무나 AI가 그냥 향상시켜 버리니까 또는 이게 머신러닝 기법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해서 앞으로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숨차게 달려야 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넘어서 질문 안 받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단백질은 인슐린에 안 올립니다. 네. 단백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백질을 그냥 자연 단백질 드시면 좋은데, 네. 그 밖에,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 드셔도 인슐린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드시라 마시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공되어진 그런 단백질은 저는 개인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요새 건강식품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고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좋은데 노인 같은 경우에 근감소증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근데 근감소증이 작년,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FDA에서 질환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감소증이. 근데 치료제는 없어요, 아직. 치료제 뭐죠?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그거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 실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경우에는 대부분 같이 지방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으시거나 여러분 주변에 근감소증 있으신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 드셔도 좋고 네. 고기도 뭐 좋죠. 네. 저는 고기 먹지 말란 말 안 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네. 오래간만에. 네. 아,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운동하고 나서 아픈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육이 운동해서 아픈 거하고 자세가 잘못돼서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거는요. 운동 끝나면 안 아파요. 자세가 안 좋아서 관절이 망가지는 거는 운동 끝난 다음에 더 아파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아파요. 그러면 그 운동 잘못한 거니까 당장 멈추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할 때 알배기는 거 말고 물론 알배기는 거야 다
안 하다가 하면 알배기는 거고, 알배기는 걸 통해서 근육이 성장하는 건데, 그것 말고 아픈데, 만약 관절이 아픈데 이거 참고 해야 하나요? 일단 참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데 운동이 끝났는데 관절이 더 아프고 내일 더 아파. 그러면 그건 잘못한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때 근육이 아프고 좀 아픈 것 같았는데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그건 계속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질문이시고, 여기에 그 운동이 이긴다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가 환자들한테 제시해주는 운동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운동들이 많이 추가될 텐데, 이런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하셔도 될 만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자세,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다 개선되어주는 운동들로만 모아놨는데, 요거를 한번 다 따라 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아무리 바빠도 이 정도 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 유튜브 한번 보시고 집에서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따라 하시면 요실금, 변실금, 배변 문제 다 개선됩니다. 예, 요통, 어깨 통증, 뭐 이거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약장사 같은데 다 개선되어질 만한 운동들만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품은 모르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상품 중에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이런 쪽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아예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파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연으로 갈아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다이어트는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걸 내가 먹었더니 내 몸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좋아지면 계속 먹고 계속 뭐 안 하던 설사하고 더 피곤하고 그러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너 그런 거를 많이 시도하실 거라면 다량이 아니라 소량으로 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것보다 그냥 자연식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잘 골라 먹는 것들도 좋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또 있으셨는데, 네. 네. 네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정말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아까 망고 같은 경우는 과당이에요. 과당. 프룩토즈거든요. 네.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과당은요. 인슐린을 안 올려요. 그러면 이 순간 여러분 이제 과당 먹으면 되겠다. 아싸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과당은 간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과당을 과다 섭취를 하면 지방간이 돼요. 그래서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과당이 인슐린 안 올린다고 막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꿀도 과당이에요. 왜냐하면 꽃에서 막 과당 프룩토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든 게는 용량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독도요. 여러분 소량의 독은 몸에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오히려 아주 저용량으로 노출되면 암을 예방한다 해가지고 요새 이게 홀메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독은 모든 독은 용량에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 마찬가지, 정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 드셔야지 어떻게 안 들고 살아요. 네? 그렇죠. 가끔 가다 뭐 과자도 먹고 뭐 주스도 마시고 뭐 먹어야죠.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마다 용량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뭐 단팥빵 하루에 하나 정도는 내 몸이 스스로 전혀 몸에 해롭지 않은 상태로 만들면서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이미 비만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한테는 반 개만 해도 독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 용량에 있다고 정제탄수화물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먹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그거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내 라이프 스타일과 근육량을 평생 잘 유지해주면 좀 더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량도 우리 몸에 되게 해롭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기본적으로 리브레는 원래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안 되다가 요새 되나,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되나 안 되나 뭐 요새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정보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는 이거 실험 때문에 썼어요. 연속 혈당기를 운동을 하면서 계속 혈당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매 1분마다 혈당을 추적하려니까 매 1분마다 이게 피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꽂고 매 1분마다 혈당을 재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유통기간이 지났는데도 되긴 할 거거든요. 선물로 드릴까요? 네, 이따가 제가 선물로. 네,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어도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저희의 내 몸의 정보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방암 환자들을 저희는 운동시키는데 수술 다음날부터 운동시키거든요. 근데 유방암 환자가 수술하게 되면 이 상지 기능 장애가 6개월째 근력이 60%밖에 안 돌아옵니다. 이때로는 2년, 3년이 지나도 상지 기능이 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수술한 다음날부터 운동을 시키는데 2주 만에 수술 전 레벨로 다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90%가 수술 전 레벨로 상지 기능이 다 회복이 되세요. 운동을 시켜드리면. 6개월 됐는데 뭐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가능하냐?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보여드려요. 지난번보다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이렇게 더 좋아졌습니다. 집에서 이제 요 5가지 운동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좋아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혈당이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옛날 생활 습관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라이프 로깅이 나오고 그걸 통한 뭐 건강 추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